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심화 강의가 들어갔어요. 심화 강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세 주제를 다룰 거예요. 자, 투자론은 몇 문제나 나옵니까? 6, 7개. 금융론은 몇 개나 나옵니까? 5, 6개. 감정평가론은 몇 개 나옵니까? 6, 7개. 그래서 맥시멈 하면 어떤 때는 이 세 가지 주제에서만 20문제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세 딱 챕터지만 대단히 많은 시험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 맞추라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본서 많이 읽어도 정답을 못 찾아요. 왜? 계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절반이. 그리고 감정평가론 같은 데는 아무리 공부해도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 거기는 어려워요, 또. 후반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강의를 설명하면서 이런 건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체크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제가 우리 기본 이론에서 했던 우리 강의 노트 또는 필기 노트, 이 필기 노트에 특히 투자금융 평가는 필기 노트에 담아져 있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어떤 흐름에 맞게 좀 할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필기 노트, 강의 노트로는 24번 논점부터 24번 논점. 자, 24번 논점이 이제 투자의 시작인데,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투자하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잖아요. 이걸 우리가 투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투자를 배웁니까? 부동산의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즉 부동산 투자를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투자는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빼면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익이고, 두 번째는 위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빼면 투자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4번은 제목 자체가 뭡니까?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익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수익은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고. 그런데 위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게 좀 낯설단 말이에요. 투자론, 즉 이론 쪽으로 투자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위험이라는 걸 다루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수익만 논하잖아요. 그런데 투자라는 이론에 들어오면 이제 위험이라는 걸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위험, 투자에 있는 이 위험을 우리는 일단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투자 이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강의 노트. 자,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투자겠죠. 그 다음에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다. 이건 재작년에 나온 기출지문이고요. 이게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현금, 이걸 교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요소를 봤더니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수익과 위험. 수익은 투자의 목적이고 위험은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익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전체를 좀 다 봐야 이해가 가능하고 일단 시작이 위험부터 시작하죠. 위험부터. 그러니까 투자의 수익 빼고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투자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쉬워요. 투자의 위험이라는 건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뭘 꿈꿉니까? 대박을 꿈꾸죠. 자, 나는 투자를 해서 대박을 꿈꾸지, 대박을 얻고 싶지만 항상 마지막에 뭘 찰 수도 있다는 거야.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의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투자의 위험을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 의미가 투자의 불확실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의 불확실성. 나는 항상 대박을 꿈꾸지만 막상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더 많이 나오는 위험에 대한 표현이 바로 밑에요.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즉 줄이면 나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나의 예측이 달라질 가능성. 이걸 우리는 투자의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이 부동산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대충 예측을 해요. 예측. 우리가 이런 걸 기대 수익률이라 하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제껴놓고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대충 얼마를 얻지? 즉 수익을 예측해요. 예측. 그래서 이 사람이 20%의 수익을 예측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항상 지금 투자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이 부동산을 파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부동산의 가격이 싸면 쌀 때 구입하는 거예요. 쌀 때. 쌀 때 뭔가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줘야 돼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이런 걸 우리가 보유한다고 그래요. 보유.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흘러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비싸게 다시 매각해야죠.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싸게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파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어떤 구조예요. 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다 똑같아요. 주식에 투자하든 금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항상 흐름은 가격이 싸면 그때 사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한 다음에 가격이 적정하게 올라가면 그때 부동산을 또는 주식을 금을 되팔아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게 투자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지금 자금을 투자해요. 그런데 항상 실제 수익은 언제 실현되는 것입니까? 요 되팔 때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실제 장래에 실현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실현된다는 게. 그래서 항상 투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투자할 때 내가 20%를 예측하더라도 실제 수익이 실현되는 기간은 먼 미래예요. 보통 부동산은 5년 정도 이후예요. 토지라면 한 10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예측이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20%를 예측했지만 실제 장래에 투자 수익을 실현시켜 봤더니 30%를 얻을 수도 있고 5%를 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투자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투자의 불확실성. 즉 나는 20%를 예측했지만 실제 20%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래 수익을 실현했더니 더 높은 30%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낮은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투자의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투자의 불확실성이 발생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지만 항상 수익은 언제 획득되는 거예요? 장래 실현된다면 장래. 그런데 우리는 점장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장이다. 점쟁이가 아니다. 그 어떤 투자자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얼마를 얻을지 나의 예측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투자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위험. 이거 발음이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란 걸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위험은 나의 예측이 항상 달라질 수 있다고요. 내가 점장이가 아닌 이상 미래에 실현되는 수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요 상황이에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들었죠. 이쪽은 쪽박 찬 거고 이쪽은 내 예측보다 더 많이 획득했으니까 대박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위험한 상황인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이쪽은 쪽박을 찼으니까 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위험해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위험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은 위험의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X에 X. 둘 다 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자, 아니 왜 이쪽도 위험, 불확실성이 발생했니? 그러면 위험은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나의 예측이 달라질 가능성이에요. 나의 예측이 달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5%든 30%든 즉 수익의 높고 낮음으로 위험이라는 걸 판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측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게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나의 예측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위험 또는 불확실성이 발생한 거고 이쪽도 나의 예측이 달라졌으니까 위험과 불확실성이 발생한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건 위험이라는 게 항상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얘는 위험이 발생했지만 수익의 측면에서 나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동을 했을 뿐이고 이쪽은 위험이 발생했고 그 수익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튼 위험이라는 건 수익의 높고 낮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예측이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면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한번 보죠. 이쪽이 보다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금을 투자를 시작할 때는 20%를 예측했는데, 실제 수익을 실현해놓고 봤더니 5% 쪽박을 찼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쪽박을 찼지? 이 원인을 뭔가 찾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원인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는데 요건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두 문자로 사금, 법, 인유 이렇게 암겨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투자의 위험의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밑에 종류가 있죠. 이게 바로 사금, 법인유. 이게 바로 위험의 종류예요. 이 위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사가 뭡니까? 그러면 사가 사업상의 위험이잖아요. 사업상의.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20%를 예측했는데 실제 수익을 실현해놓고 봤더니 5%로 쪽박을 찬 거예요. 왜 쪽박을 찼을까 봤더니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 이게 사업상의 위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융적인 위험이죠. 왜 내가 쪽박을 찼니?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보유하는 기간에 생각보다 겁나 많이 올라 버렸어. 그래서 내가 쪽박을 찬 거야. 이게 금융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아예 정의도 필기노트에 안 적어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 자, 우리 투자와 관련된 법은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세법 같은 거 볼까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시점에는 양도소득세, 세법의 양도소득세가 뭐 크지 않았는데 막상 부동산을 팔 때 봤더니 양도소득세가 겁나 올라 버렸어. 그래서 쪽박을 찼어. 이게 법적인 위험이에요. 즉 법적인 변화가 법적인 환경의 변화가 위험을 만들었다는 거야. 금융 환경의 변화가 위험을 만들었다는 거고 사업상의 위험은 사업과 관련된 환경이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상의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두 문자가 시, 운, 치 이렇게 암기합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자, 사업이 나에게 대단히 불리해져서 내가 이렇게 쪽박을 찼는데 왜 사업을 망해먹었니? 봤더니 시장 상황이 사업에 불리해서 그래. 이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냥 운영.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의 운영을 개떡같이 해버렸어. 운영이요. 그래서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 위치. 내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위치를 잘못 선택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위치적인 위험이에요. 위치적인 위험. 자, 이게 바로 사금법인유, 시운치라고 암기하는 두 문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제가 아껴놓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이 U자를 먼저 보자. U자. 자, U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야. 그럼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투자자가 돈을 부동산으로 바꿨어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꿨다, 이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죠.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 없으니까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이 필요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뭐 어떤 이유로 다시 부동산을 뭘로 바꿔야만 돼요? 돈, 현금으로 뭔가 바꿔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환가한다 또는 황금한다, 이렇게 말해요. 즉 가격으로 다시 교환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현금으로 다시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 환가성 또는 황금성이 대단히 좋지 못해요. 이런 걸 우리는 낮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즉 돈으로 교환하는 게, 즉 현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유동성이요.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요, 다음 주가 이번 달 말, 한 달로 하죠. 이번 달 말까지 뭔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시켜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세요.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건 쉬운데 부동산을 다시 돈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정말 이것저것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뭔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손실을 감수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금매. 그리고 이 금매가 이루어지면 항상 깎아줘요, 더 받아요. 금매는 깎아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뭔가 바꾸고 싶으면 뭔가 손실, 즉 금액을 좀 깎아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유동성이 만들어낸 위험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 금, 법, 인, 유니까 유동성 위험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이 인플레이션 위험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 시장론에 배웠는데 기억이 거의 없다. 이게 문제다.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강의를 하지 않고 필기노트를 한번 확인 좀 해볼 거예요. 시장론이 어디냐? 필기노트 15번이에요. 15번. 필기노트 15번 논점에 보면요.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 쳐서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의미. 인플레이션이란 건 재화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논점이 뭐냐?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예전에는 바구니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았는데 물가가 오릅니다. 즉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물건 2개 딱 사면 끝나버린다고 제가 말을 했다고요. 이게 물가가 우리 일반인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뭔가 물가,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떨어져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점을 한번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해됐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불리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불리합니까?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불리한 거예요.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서는 은행이 앞으로 돈을 따박따박 상환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면 임대인이라는 집주인이 앞으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불리해진다 했죠. 왜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불리합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받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은행이 불리해져요. 은행이. 그러면 은행은 이 불리함을 살짝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차입자죠. 차입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은행은 뭘 인상하려고 한다.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임대인이 불리하죠. 그럼 임대인은 이 불리함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고요.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요게 떠올라야 돼. 요게. 자, 그러면 투자론에도 이게 나온다고요. 어디냐? 자, 다시 24번 논점으로 돌아오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6번 있어요. 26번. 26번에 눈떠 양만 한번 찍고 갔고요. 26번에 밑에 보시면 26번의 제목은 위험의 관리예요. 위험의 관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내용에 보면 위험의 정가라는 게 있어요. 위험의 정가. 뭔가 나에게 불리함이 생기면 그런 불리함을 정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의 정가인데 세 가지를 딱 적어놨는데 두 번째 봐요. 물가 상승 시 임대료를 인상시킵니다. 누가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거예요? 임대인, 집주인이. 그러면 집주인이 왜 임대료를 인상시켜요? 자신의 불리함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 대출금리를 인상시킵니다. 누가 인상시켜요? 은행이. 그러면 왜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키니?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위험이라는 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죠.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말 문제로 나와요. 말 문제로. 자, 투자에는 항상 수익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 수익의 불확실성이 있나요? 항상 수익은 장래 실제 실현되기 때문에 나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즉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의 예측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대부분 5가지를 들어요. 사업이 위험을 만들었어. 금융이 위험을 만들었어. 법적인 환경이 위험을 만들었어. 인플레이션이 위험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유동성이 위험을 만들었어. 이렇게 나눈다 이런 거예요. 요 정도면. 자, 그럼 이제 자, 위험을 한번 측정해보죠. 나는 20%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나의 예상처럼 20%를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를 얻을 수도 있고 30%를 얻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5%밖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이죠. 자, 그러면 위험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의 분산, 통계학의 편차로 측정해요. 이건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건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계산 문제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산이나 이 표준 편차는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통계학의 분산, 편차. 그럼 왜 이런 걸로 측정하니?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나는 지금 20%를 예측했는데 실제 수익이 30%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예측이 얼마나 벗어났어요. 이게 분산이죠. 나의 예측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이게 분산. 즉 나의 예측이 얼마나 분산됐나요? 얼마? 대충 10. 나의 예측이 얼마나 편차가 생겼나요? 대충 10.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복수해볼까요? 나는 20%를 얻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수익을 얻고 나왔더니 5%밖에 얻지 못한 거야. 그러면 나의 예측이 얼마나 분산됐나요? 15%. 나의 예측이 얼마나 편차가 생겼나요? 15%. 이 정도 해석하면 돼요. 이게 위험을 투자론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통계학의 분산, 편차로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즉,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투자론에 거의 진리처럼 쓰이는 거니까 얘는 하나의 법칙으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비례. 수익이 올라가면 위험도 올라가고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도 올라가고 항상 같이 작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은 단순한 암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걸 해보자고요. 자, 시작이에요. 우리가 투자는 지금 자금을 투입하지만 항상 장래 수익이 실제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점쟁이다, 점쟁이가 아니다. 나는 절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투자에는 위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 이 투자자는 투자로부터 항상 위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을. 아니,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는 거니까. 위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발견한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자자 행동 중에 위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험을 뭐 하는 형도 있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형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에 중립적입니다. 중립형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형태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정해요. 위험을 회피형을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하고, 위험 중립, 그 다음에 위험 선호를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투자자에게 물어보자고요. 당신은 투자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다 나는 위험이란 걸 싫어해요. 나는 위험이란 걸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이론의 모든 이론은 기본 가정을 뭘로 합니까?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기본 가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 봐요. 이게 기본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볼 테니까 이 사람이 위험을 회피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청평이나 저기 양평 정도에 가보면 이렇게 산꼭대기,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에서 내려다보면 아우 그냥 심장이 그냥 멈춰버릴 것 같아. 너무 높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 그리고 세상에 요걸 뛰어들어. 이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게? 번지점프죠? 자, 번지점프를 주말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번지점프를 하면 뭘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데
이 위험한 행동을 알면서도 과감히 다리에 줄을 묶고 뛰어내려요. 이거 위험 회피형이에요. 왠지 위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위험 추구형이에요, 이게. 위험 추구형. 또 보죠. 지금 우리가 설이 막 지났죠, 설. 명절이 되게 되면 항상 친척들이 놀러 옵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 녹색 담요 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무조건 자리를 한 자리씩 잡죠. 우리가 고스톱 치게 되면 보통 광 팔게 되면 5명까지 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이 나라고 해보자, 나. 내가 고스톱판에서 고스톱을 치면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1이 이게 통계학적으로 5분의 1이잖아요. 5명이 지금 고스톱을 치니까. 그러면 5번 고스톱을 치면 내가 4번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한 번 겨우 따고. 그럼 이거 대단히 불확실한 게임이에요. 확실한 게임이에요. 이거 불확실한 게임이에요. 즉 위험이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과감히 항상 담요를 피면 나 꼭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거 위험 추구형 같아요? 위험 회피형 같아요? 위험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불확실성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불확실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로또. 로또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857만인지 875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875만 번은 사야 한 번을 당첨되든 안 되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또는 정말 대단히 불확실해요. 대단히 확실해요. 이건 정말 겁나 불확실하죠. 자, 로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중에 가장 불확실한 게임이에요. 그래도 나는 오늘 퇴근하면서 로또는 하나 살 것이다, 안 살 것이다. 사고 싶습니다. 이거 위험 추구형이잖아요. 이걸 샀다면. 즉 여기에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 3가지 사례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위험 추구형의 형태를 보이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 그럼 보세요. 왜 사람들은 로또가 그렇게 불확실한지 알면서도 로또를 사려고 합니까? 그럼 로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껌값이에요. 껌값. 우리 로또 하나에 1,000원인데 우리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요새? 껌 하나 비싼 껌은 사지 못해요. 1,000원 갖고. 그러니까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로또는 대단히 불확실한 게임이지만 투입하는 자본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한번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스톱, 우리 친척들과 치는 고스톱은 돈을 따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도 있습니까? 친목이라는 목적이 있죠. 친목이라는. 그러니까 친목을 위해서 돈을 좀 잃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친목이 깨지고 돈이 목적이 되면 이제 경찰 들어오고 난린 거죠. 그냥 요놈이 놀라운 거야. 저는 이렇게 투자론을 강의하다 보면 요 사람이 정말 나는 아이러니예요. 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번지 점프를 이 사람은 매 달마다 가서 스릴을 즐겨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따이할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기꺼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로 와요. 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 와요. 부동산의 투자는 목숨까지 잃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돈을 잃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인데 세상에 이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때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데 투자로 와서 돈을 왠지 잃을 것 같으면 이 사람도 반드시 이리 와요. 위험 회피형으로. 즉 돈을 잃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니? 이 사람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이렇게 우리 레포츠나 스포츠를 보면요. 대단히 위험하죠. 이번에 뭐 동계 스포츠도 봤더니 뭐 스키 선수가 다시 재활해서 동메달 땄다고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아무튼 스포츠라는 거 그죠?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디로 오면 돈이 달려있는 문제인 투자로 오게 되면 반드시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로
바뀌더라. 이게 제가 판단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즉 자본주의 사회라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아무튼 투자로 오게 되면 기본 가정이 우리 이론을 만드는 학자들이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걸 기본 가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놈이 시험이 나오는 거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 갑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부동산 투자에는 뭘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 위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갑이 투자에서 위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투자에 위험이 있어?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투자를 포기합니다. 이게 투자자 행동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아니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데 아니 투자에 위험이 있대.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투자 포기예요. 투자 포기. 자, 그런데 투자를 포기하게 되면 영원히 못 얻는 거야. 투자 수익도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요 놈을 전제하지 않아요. 요 놈을.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에 위험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투자를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수익도 없는 거니까 투자론은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이론을 만듭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투자의 위험을 발견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요걸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명절 지났으니까. 자, 고향에 가보면 조카가 있어요. 조카. 조카는 어떤 애입니까? 그러면 심부름 회피형이에요. 심부름. 심부름 혐오형이라고 할까요? 더. 심부름 회피형 혐오형이에요. 심부름을 겁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야 심부름 좀 해줘. 그럼 조카는 심부름을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고요. 심부름을 싫어하는 형이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조카가 심부름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야 조카야 너 심부름 싫어하는지는 아는데 내가 네가 싫어하는 이 심부름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줄게. 너 심부름 갔다 오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면 조카가 심부름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때는 간다고요. 바로 이 원리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되면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뭔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주어졌다는 전제예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투자론을 이해하는데. 그럼 결론을 한번 봐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예상되면 그 예견된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하더라?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 보상이 주어지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투자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4번에 있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은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다. 근데 이 수익은 항상 나의 예측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투자의 위험. 그럼 첫 번째, 위험이 무엇입니까? 의미. 나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어. 왜 이렇게 나의 예측이 달라집니까? 즉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5가지로 나눴죠. 이게 위험의 종류. 사금, 법인류. 자, 그 다음에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입니까?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일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비례 관계. 그 다음에 투자에는 반드시 불확실성, 위험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투자자는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싫어한다. 위험 회피, 위험 혐오요. 그러면 자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이 발견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위험에 대한 뭘 요구해요? 대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기본서를 좀 찍어 드릴 거예요. 뭘 읽어야 되느냐? 투자론, 금융론, 평가론. 양이 너무 많아. 필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딱 찍어 줄 테니까 그것만 좀 보란 말이에요. 자, 어디로 갑니까? 318페이지 한번 기본서 봐요. 318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그런데 뭐 어디가 봅니까? 319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있죠. 요건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봐요. 기출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입니다. 이게 사업상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저 강의 노트에는 이런 정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사업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모하죠. 조금. 왜 그러냐 그러면 경기 침체로 뭔가 수익성이 악화됐다.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이요. 근데 시장 위험은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상의 위험에는 다시 시운치 이렇게 나눠지나요? 시장, 운영, 위치요. 그래서 그냥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기출 보면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금법인유 시운치의 위치.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입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오피스텔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다 하나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임대가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내 부동산 주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가 굉장히 나빠져 버리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오피스텔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대가 잘 되고 있어서 수익성이 좋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피스텔 빌딩의 물리적 위치는 변화가 되나요? 물리적 위치는 지리적 위치고 이 지리적 위치는 이 오피스 빌딩이 점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했어요.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더라도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바뀝니까? 인문적 위치가 바뀌죠. 인문적 위치. 요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가 바뀌죠. 그리고 이 인문적 위치는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이렇게 부르고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항상 끊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문적 특성이죠. 사회, 경제, 행정적. 여기서 말하는 요 상대적 위치란 바로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위치도 출제자가요. 절대적 위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대적 위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절대적 위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장소라는 물리적,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뭔가 변화 가능성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상대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인문적인 중요도, 사회, 경제, 행정적인 중요도, 요 인문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319페이지에 기출 두 번째를 보면 환경, 주변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지금 주변 환경이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왔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 다른 말로 상대적 중요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상대적인 중요도가 변화되었어요. 이게 위치적 위험이에요. 그리고 이 위치적 위험이 바뀌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업상 위험의 위치적 위험.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이 지렛대 효과는 일단 통과해요. 지렛대 효과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22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기출이 있어요. 기출. 요건 우리가 금융론을 좀 배워야 되는데, 딱히 지금, 작년의 책에 비하면, 뭐, 제가 풀어드릴 만한 게 없네요. 자, 아무튼, 풀어드릴 만한 기출문제는 없지만, 뭐는 꼭 기억해 줘야 되냐. 319페이지. 양가로 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 그 중에서 뭐는 빼고, 그렇죠. 지렛대 효과는 빼고 나머지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아주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출발하자고. 일단 첫 번째 시간은 투자의 위험 딱 하나 일단 개관을 좀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